자, 오늘 2차시고요. 이번 시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학습 목표를 보면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이를 속력의 변화와 운동 변화의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하고 이 운동을 기술하기에 필요한 물리량들에 대해서 배운 후에 이 물체의 운동을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때 한번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때 보충으로 통합과학 교과서 들어가기 전에 추가로 이제 설명했던 이런 부분인데 분명히 까먹었을 테니까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리학에서 운동이라고 하면 물체의 위치의 변화를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어떤 물체가 어떤 시간에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바를 기록하고 있느냐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몇 가지 물리량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위치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에 해당하는 물리량인 이동거리와 변이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동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예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물체가 2초인 순간에 마이너스 3m인 위치에 있었다가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6초인 순간에 여기를 지나서 방향을 바꾸어 8초인 순간 여기에 도달했다 라고 했을 때 2초에서 8초까지 이 물체의 이동 거리는 실제 움직인 거리니까 1, 2, 3, 4, 5, 6, 7, 8, 9에서 9m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동 거리는 이제 딱히 방향은 없고 이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고요. 그래서 얘는 9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이는 줄임말인데요. 위치 변화량. 얘를 줄여서 위변하면 뭔가 똥 같으니까 뒤집어서 변이라고 한다고 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매년 가르쳐 왔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든 의문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질문부터 적어도 돼요. 위변이 정말 똥 같아서 변이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인가? 챗GPT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이 변화량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요 앞에 있는 물리량의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종 나옵니다. 물리량 중에서. 그래서 얘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요렇게 하면 변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수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 수직선상에서 두 좌표를 서로 빼잖아요. 그러면 일단 부호가 두 종류가 나올 수 있죠.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로 이 변이로 치면 변이의 방향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 절대값이 변이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두 점의 좌표를 빼서 절대값을 취하면 직선거리가 되죠. 그래서 이 변이의 크기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이를 계산했을 때 플러스가 나온다. 그럼 플러스 x 방향이고요.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럼 마이너스 x 방향이 되는데 그걸 잘 살펴보면 결국에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향하는 방향이 그 변이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얘로 역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얘로 예를 들으니까 예. 근데 숨겨진 수행평가 얘기해줬죠? 염두에 두십시오. 진짜입니다. 자, 그럼 2초인 순간을 처음, 8초인 순간을 나중이라고 했으니까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하면 되죠. 그래서 나중 위치가
8초일 때 위치니까 2입니다. 처음 위치가 2초일 때 위치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을 취하면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예, 5m죠. 근데 절대값 취하기 전에 부호가 뭐였죠? 플러스였죠? 그러니까 그 플러스가 또 방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x 방향. 그래서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플러스 x 방향, 이 오른쪽 방향이자 나중 위치를 향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원에서는 어차피 직선 운동을 다루기 때문에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했지만 사실 부호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단위는 거리의 단위를 쓰죠. 미터입니다. 미터라고 했죠. 이 미터의 기호는 적도에서 극지방까지의 거리를 1000만 분의 1 한 겁니다. 그래서 1000만 분의 1인가? 1000분의 1인가? 1000분의 1은 아니겠죠? 네, 1000만 분의 1 되겠네요. 1000만 분의 1. 갑자기 1000분의 1은 될 리가 없죠. 1000km밖에 안 될 리가 없지. 부산 서울이 400km인데 예, 1000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지구 둘레는 한 400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빛의 속도로 정의합니다. 빛이 특정 시간 동안 간 거리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그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기호로 나타낼 때는 보통 S로 나타내거나 D로 나타내거나 혹은 X로 나타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1차 운동만 다루기 때문에 직선 운동만 다루기 때문에 S 아니면 D 아니면 X 이렇게 쓰고요. Y는 잘 안 쓰겠죠, 굳이. 근데 나중에 물리학2에서는 이제 평면상의 운동을 다룰 때는 X, Y 이렇게 두 개를 쓰게 됩니다. 이제 물리학1에서는 얘나 얘를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미터고요. 그리고 이걸로도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면, 자, 이 세 가지 운동이 있는데요. 경로 1을 따라 움직이는 운동, 경로 2를 따라 움직이는 운동, 경로 3을 따라 움직이는 운동. 요 세 가지는 이동 거리는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 파란색 선의 길이가 각각 이동 거리고요. 근데 변이는 똑같죠. 왜냐하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으니까. 그래서 변이의 크기가 요 주황색 화살표의 길이고 방향이 주황색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체의 위치가 얼마나 바뀌었느냐에 해당하는 물리량이고, 자, 두 번째로 이 위치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속력과 속도가 있는데요. 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뭐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시간 변화량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 그냥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치 변화량. 혹은 얘를 다 풀어서 쓰면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차이가 방향이 없고 있고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없고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건요, 모든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크기만 있고 크기만 있고 크기만 있으니까 얘는 크기만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시간은 크기 방향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방향이 있죠. 근데 이게 등식이 성립하려면 얘도 방향이 있어야 되고 얘 방향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이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근데 변이의 방향이 생각해 보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향하는 방향이거든요. 위치가 바뀌는 게 운동이니까 결국 이게 운동하는 방향, 운동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공식적인 용어예요. 운동 방향, 변이 방향, 속도 방향. 요 세 개는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냥 속도, 그냥 속력이라고 하면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순간 속력, 순간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속력은 아주 짧은 시간 분의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예요. 그럼 그 아주 짧은 시간은 얼마냐? 1초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초 정도.
거의 찰나라고 불리는 그 순간만큼이 짧은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속도도 마찬가지겠죠. 아주 짧은 시간 분의 그 짧은 시간 동안의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물체가 설사 곡선 운동을 하더라도 0.00000000001초 동안에는 거의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그 변이의 크기가 곧 이동 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순간 속도의 크기는 순간 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순간이란 말을 생략하고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말에는 이제 순간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죠. 거리의 단위를 시간의 단위로 나눈 거니까요. 자, 기호는 V로 나타냅니다. V가 약간 꼬불꼬불하죠. 약간 필기체 V를 쓰는데 요렇게 쓰면 그 조금 그 전압하고 헷갈려 가지고 보통 물리학에서는 그 요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심할 때 한 번씩 연습하세요. 빗살무늬 토기처럼 이렇게. 저처럼 예쁘게 쓸 수 있습니다. V. 예.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한번 시간을 끌어봤고요. 미안하다. 자, 그 다음에 그 순간적인 속력과 순간적인 속도는 그 크기가 같지만요. 평균일 때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2초에서 6초 동안이라는 것은 2초에서 8초까지 6초라는 시간이죠.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속도하고 평균 속력이 같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얘는 2초에서 8초니까 총 걸린 시간이 8초 빼기 2초 이렇게 볼 수 있죠. 6초가 되고 이동 거리가 9m입니다. 그러면은 6분의 9니까 2분의 3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반면에 똑같은 운동을 가지고 2초에서 8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면 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이는 8초일 때 위치가 2, 그 다음에 2초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서 6분의 5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X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크기는 6분의 5 미터 퍼 세크로 다르죠? 그래서 순간일 때는 같지만 평균을 의미할 때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여기서도 잠깐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근데 이거는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그린 거예요. 이게 은근히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던데 그래프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뭔가 이걸 얘가 움직이는 경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T1초라는 시각에 어떤 물체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T2라는 시각에는 X축상에서 물체가 S2라는 좌표에 존재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물체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그냥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 요 T1인 순간과 T2인 순간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할 때에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자 보면 여기가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 걸린 시간이 되죠. 요게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변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플러스니까 플러스 방향인 거고요. 근데 반면에 순간 속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를 이제 확대해 보면 그 0.00000000001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그래프가 빨간색이니까 모양이 이렇지 않겠네요. 비율이 조금 안 맞네. 여기 보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요만큼 변하죠. 요만큼. 그럼 이렇게 해서 얘를 기울기를 구하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순간적인 속도의 크기를 의미한다. 물론 그 부호까지 고려하면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작아지고 있죠. 그리고 점점 다시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운동을 재현해 보면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슝슝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역학 문제를 풀 때는 좀 상상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물체가 처음에 빨랐다가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는 이런 이제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까지 알면요 어떤 특정 순간에 이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속도가 얼마다 를 알면 최소한 그 순간에 이 물체의 운동은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해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0.0001초 전과 0.0001초 이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찰나의 순간에는 직선 운동을 하니까. 그러면 그 순간만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체가 1초 뒤에 10초 뒤에 1시간 뒤에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어떤 빠르기로 갈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이 바로 그 다음 물리량인 요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가속도는 이겁니다. 아까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었죠. 위치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했거든요. 그게 속도였는데 요 가속도는 그 속도가 얼마나 또 빨리 변하느냐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됩니다. 속도가 위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였다면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따라서 이제 속도 변화량은 어차피 속도하고 단위가 같을 거니까 미터 퍼 세크고 얘는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걸 풀어서 쓰면 그 변화량은 앞에 있는 물리량의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걸린 시간 한 게 가속도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여기도 앞에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속도라고 하면 순간 가속도를 의미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짧은 시간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원에서는 이 가속도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경우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상수인 경우만 다룹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중력 가속도 일정하죠. 뭐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속력이 얼마든지 간에 중력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만 다루기 때문에 자 이거 보세요. 그럼 분모는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에요. 속도는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순간이나 특정 두 순간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초일 때하고 1초일 때 정보를 가지고 가속도를 구해도 되고 1초일 때 정보와 3초일 때 정보를 가지고 가속도를 구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속도는 일정하니까. 아무 두 순간만 놓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분의 점점 속도 나누기 걸린 시간 하면 그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를 알고 특정 순간에 이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나중에는 미적분을 배우게 될 테니까 약간 좀 있게 얘기하면 이 가속도를 한번 적분하면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순간에. 그리고 그 속도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특정 순간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하고 특정 순간의 속도 위치. 그러니까 이 특정 순간의 속도 위치 이게 결국에 뭐냐 하면 적분상수와 비슷한 개념이 돼요. 적분 구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적분 구간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정보만 알면 이 물체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는 영어로 acceleration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라서 A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자동차 엑셀을 밟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그 같은 의미입니다. 엑셀 밟으면 속도가 바뀌죠? 네. 네, 그렇고요. 그럼 이 분야를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목도 보면 힘과 운동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힘과 운동을 다루는 학문을 역학, 힘력자라서 역학이라고 하는데 왜 역학이라고 하냐면 가속도를 구하려면 힘을 알아야 됩니다. 예. F 이퀄 ma거든요. A를 구하려면 F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운동을 이해하는데 그 출발점이 되는 게 힘이기 때문에 힘과 운동,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알면 가속도를 알고 특정 순간의 속도와 위치는 측정을 통해서 알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 세상은 기계적으로 돌아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 결정되어 있는 이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예로는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정 두 순간의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얘는 모릅니다. 이때 속도 모르죠. 이때 속도 몰라요. 아, 이때 속도는 알 수 있어요.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니까 속도가 0입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를 둘 중에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걸로는 가속도를 구할 수 없고 이제 얘로 가속도를 구해볼게요. 얘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그 특정 두 순간의 그 시각과 속도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처음이라고 하고 얘를 나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나중일 때 시간이 0.5초죠. 그 처음일 때는 0.3초입니다. 그럼 이때 나중 속도는 4.9, 처음 속도는 2.94죠. 예, 요거 계산하면 9.8m/s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정보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데 얘는 가만히 놓은 사과고요. 가만히 놓은 순간이 0초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0.5분의 4.9. 왜냐하면 처음 순간을 0초인 순간으로 잡으면 0.5 빼기 0 그리고 4.9분의 0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9.8이 나오죠. 예,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분의 이거 해도 9.8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0.3초인 순간을 나중으로 잡고 0초인 순간을 처음으로 잡으면 0.3 빼기 0 분의 2.94 빼기 0 하면 얘를 예로 나눠도 9.8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일 때는 가속도가 일정할 때는 아무 두 순간만 놓고 두 순간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방향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운동 방향은 어떤 방향 같다라고 얘기했죠? 운동이라는 게 위치가 변하는 게 운동이니까 운동 방향은 곧 변이 방향하고 같습니다. 그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 방향이 곧 속도 방향과 같습니다. 하지만 속도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을 아래로 던져요. 그럼 속도하고 가속도 방향이 같죠? 근데 공을 위로 던지면 속도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던지면 뭐 같은 방향도 아니고 반대 방향도 아니고 수직이고 또 떨어지는 동안 비스듬해지고 막 이러죠. 실제로 그게 속도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종류가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 방향, 변이 방향, 속도 방향까지는 같은데 가속도 방향하고는 이제 그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다루는 거는 계산하는 거는 전부 다 직선 운동입니다. 그럼 직선 운동일 때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부호가 이 기울기의 부호가 결국에 운동 방향이자 변이 방향이자 속도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요. 아직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지만 이미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F는 ma죠. 근데 m은 방향이 없거든요. 질량은. 결국 F하고 a가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인데 좀 더 고급적으로 표현하면 합력의 방향, R자 힘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연직 아랫 방향인 이유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연직 아랫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방향의 관계를 가지고 결국 물체의 운동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우선 아예 그냥 가속도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를 보면, 가속도가 0인 경우는 방향이고 뭐고 자시고 아무것도 없죠. 속도가 안 변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0인 경우가 이제 등속도 운동, 그리고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근데 여기서요, 등속 직선 운동에서 이 속하고요, 등속도 운동에서 이 속은 다른 의미예요. 자 보면 요거는 지금 속도죠. 속도가 같은 운동. 그러니까 속도는 크기하고 방향이 다 있죠. 예,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이라는 의미고요. 여기는 이제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보통 등속이라고 하면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운동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의미이긴 해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등속 원운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가 아니거든요. 속력이 일정한데 방향은 바뀌는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등속이라는 말 안에는 이제 속력이 일정한 것까지 얘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속도가 0이면 이제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한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지해 있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때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라고 했죠. 앞에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속력이고, 속도의 방향은 곧 변이 방향이자 운동 방향이죠. 그래서 용어를 실제 문제에서도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합니다. 그래서 속도의 크기라 할 때도 있고 속력이라 할 때도 있고, 속도의 방향이라고 할 때도 있고 운동 방향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요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주로 교과서에서는 속력, 운동 방향 이걸 좀 더 많이 쓰는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속도 운동 보겠습니다. 가속도가 0이 아니면 이제 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을 가장 괴롭힐 부분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가속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입니다. 나란한 경우인데, 나란한 경우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 가속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같은 경우하고,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데 방향은 직선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가속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같은 거, 공을 연직 아래로 던지는 경우예요. 그러면 속도도 연직 아래 방향, 가속도, 중력 가속도도 연직 아래 방향입니다. 그러면 속력만 증가하겠죠. 근데 연직 위로 던진 경우 운동 방향은 연직 윗방향이에요. 근데 가속도 방향, 중력 가속도는 연직 아래 방향이죠.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자, 요 얘기는요, 일단 순간만 놓고 사실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한 건데, 이 경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져요, 상황이.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 다음에는 운동 방향을 바꿉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안 바뀌는데 운동 방향은 바뀌어요. 그럼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지죠. 그럼 다시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얘기는 지금 순간일 때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앞에 여기 전제 조건이 다시 빠졌어요. 얘는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나란한 경우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생략된 게 가속도가 일정하면서 운동 방향하고 나란하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 있으니까 수직인 방향도 있겠죠. 그래서 가속도하고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는 신기하게도 운동 방향만 바뀝니다. 속도의 크기, 속력은 바뀌잖아요. 운동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원운동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원운동은 지불놀이 안 해봤죠? 그런 거 요새 안 하지. 우리 때 나는 심지어 부산에 살았는데 우리 동네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밭에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막 진짜 시골처럼 놀았거든요. 지불놀이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실이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막 돌아가거든요. 그럼 실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니까 달려 있는 물체를 무조건 당깁니다. 당기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요 방향이 되죠. 그리고 이 힘의 방향이 곧 무슨 방향이 돼요? 가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힘이자 가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반면에 요게 속도 방향이죠. 원의 접선 방향이. 그러니까 매 순간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수직이죠. 그러면 원운동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의 크기, 속력은 변하지 않고 방향만 바뀝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에요. 이때 속은 속도가 아니죠.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은 계속 바뀌는 운동이고요. 그러면 속도는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이 바뀌어도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에요. 속도가 바뀌는 운동이니까. 그래서 이게 등속 원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은 이렇게 정량적으로는 물리학원에서 안 나오고요. 어떤 상황에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가속도 운동이냐 아니냐 이런 거 판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남은 게 이제 애매한 경우죠. 가속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도 않고 수직이지도 않고 이 비스듬한 경우입니다. 비스듬. 그러면 뭐 다 변하겠죠.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합니다. 속도의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포물선 운동. 이제 내가 연직으로 안 던지고 막 던지면은 제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2차 함수를 그리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보면 뭐 일단 중력 가속도하고 속도가 서로 나란한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안 나오고요. 뭐 순간적으로 수평으로 던지면 그 순간만큼은 수직인 경우는 한순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한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직이지도 않고 나란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속력과 운동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자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합력의 방향이 계속 바뀌거든요. 운동 방향하고도 서로 진자 운동은 그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는 있어요. 수직인 경우인데 역시 나란한 경우는 나란한 경우도 있긴 있네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순간은 비스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속력과 속도가 속력과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더 알고 싶으면 이제 물리학 2까지 가야 되고 물리학원에서는 이제 정성적인 것까지만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 보면 이렇게 보면 이 순간만 보면 그 가속도 방향하고 속도 방향이 서로 수직이죠.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비스듬해요. 비스듬해서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바뀐다. 이런 걸 분석할 때는 이제 연직 방향하고 수평 방향 나눠서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건 뭐 뺍시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위기가 올 겁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